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해마다 4월에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잦았지만 올해는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온 현상 뒤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인데 산림당국은 5월 초까지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산불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매체들이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규모의 홍수라고 보도하는 가운데 중국 기상당국은 목요일까지 큰 비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정부가 의사를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고 있지만 의료계 곳곳에서는 오히려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못하게 하면 진료와 수술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의정 갈등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환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계 쇼포맵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되자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10여 년 전부터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SNS 앱을 제재하고 있어 미중 간 인터넷 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해마다 4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로 크고 작은 산불이 잦은 기간인데요. 올해는 고온 현상 뒤에 비가 내리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대형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5월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검게 그을린 석탑 뒤로 불기둥이 매섭게 타오릅니다. 지난해 4월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경포대가 소실됐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진화헬기도 뜨지 못할 정도의 강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지난해 4월 전국에서 한 달 동안 일어난 산불은 대형 산불을 포함해 모두 87건. 4,00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21일 기준으로 4월 발생 산불은 모두 59건.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건수의 67%로 피해 면적도 지난해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최고 기온이 29.4도까지 치솟는 등 고온 건조한 날씨는 지난해와 마찬가지였지만 2주 연속 잇따라 비가 내려 땅을 적셔주는 등 예년보다 자주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봄은 동시다발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 산불도 무려 6건이나 발생한 것에 비해 올해는 강원도에 초봄까지 눈이 내린 데다 비가 주기적으로 내려 대형 산불 발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달 잦았던 비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만 집중돼 중부에서는 열흘가량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5월 초까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쓰레기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중국 남부지방에 매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와 침수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올 홍수라고 하는데 비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도로도 광장도 흙탕물이 집어삼켰습니다. 중국 광둥성을 비롯한 남부에 지난 18일부터 큰 비가 퍼부었습니다. 연일 호우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 600mm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강과 지류, 하천 등 곳곳이 범람했고 농경지도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규모의 홍수로 광둥성에서만 주민 11만 명이 대피했는가 하면 농작물 수천 헥타르가 수해를 보는 등 재산 피해도 어마어마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前年开始吧，就这算是现在是比较大的，还有今年，因为以前很少见的这洪水，它涨到这个位置的。 중국 기상당국은 모레까지 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광둥성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으니 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지난해 유럽에서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람이 20년 전보다 3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와 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공동 기후 보고서에서 지난해 유럽이 극심한 불볕더위를 겪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기온이 11개월 동안이나 예년 평균을 웃돌았고 9월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더운 날씨로 인한 사망률이 20년 만에 유럽에서 30% 증가하면서 사망자가 전년도인 2022년에 7만 명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 영향으로 지난해 유럽의 대형 산불이 빈발했고 특히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 남부 유럽의 피해가 컸다고 보고서는 짚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작업 중 폭염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습니다. ILO는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으로 노동자 24억 명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노동자 개인의 건강은 물론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ILO는 구체적으로 노동자 16억 명이 작업 중 자외선에 노출되고 연간 19,000명이 비흑색종 피부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LO는 폭염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노동자들을 점검하는 법을 만들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변화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 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청소년과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 변론을 진행합니다. 심판 대상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줄이는 것을 설정한 부분입니다. 청구인들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충실히 대응하지 않아 헌법상 생명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기업들도 저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폐플라스틱 줍기부터 재활용까지 지구와 공생하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를 뒤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6년 전 기업 3곳이 시작한 바다 지키기에 올해는 기업과 단체 16곳이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모은 폐플라스틱만 23톤으로 이를 활용해 쓰레기 줍는 집게를 만들 예정입니다.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과 그리고 해안 정화 활동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지구의 날을 맞아 기업들의 지구 지키기 활동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컵 재활용부터 다시 태어난 컵이 있습니다. 이름은 100% 재생 페트컵. 화장품 공병을 반납하면 포인트를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버려졌던 즉석밥 용기는 기업이 직접 회수해 생활용품으로 만들고 수익금은 결식 아동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많은 기업이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을 내세운 가운데 지구의 날을 맞아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정부가 국가 예산이 투입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수백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예산을 환수 조치하고 법령을 위반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울창한 산림과 작은 연못, 도심 속 자연 공기 정화기로 불리는 이른바 미세먼지 차단숲입니다. 도심이나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해 총 6,900억 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개의 도시 바람길 숲과
60헥타르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우선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135개 지자체 472곳, 총 706헥타르 규모로 조성됐는데 산업단지에선 32%, 주거지역에선 46%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1,100여 건의 예산 낭비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수목을 사들여야 하는 돈으로 CCTV나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바꾸는 등 400여억 원의 돈이 잘못 쓰인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4년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총 1,170건, 465억 원 상당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조달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 사업에도 국가 보조금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특정인으로부터 수목을 사들인 뒤 사례비를 주거나 한 개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 수의계약을 맺는 등 법 위반이나 편법 사례 4건도 적발했습니다. 특정인에게 수목 조달을 하면서 이걸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사례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이인한테 이게 수목 조달비 22억 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가운데 국가지원 예산 79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계약 법령 위반 2건에 대해선 상급기관에 감사 의뢰했습니다. 또 74개 지자체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예산 검증 절차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여진으로 보이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전 2시 26분 타이완 화롄현 남쪽 29km 해역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23.72도, 동경 121.66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6분 뒤인 오전 2시 32분에는 화롄현 남남서쪽 15km 지역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23.85도, 동경 121.54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입니다. 피해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도 타이베이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일어난 지진은 지난 3일 발생한 규모 7.2 강진의 여진으로 분석됩니다.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고 의사를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 현장 주변의 파열음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의사는 물론 병원 종사자, 의대생에 더해 환자들까지 불만을 터뜨리는 가운데 의대 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도 시작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의과대학 강의실에 있어야 할 의대생들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충북대 의대생 160여 명이 정부와 충북대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꾸지 말라고 가처분 소송을 낸 겁니다. 이들은 애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총장이 정원 확대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카데바 항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학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술기도 2-3개의 기사제를 갖고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입니다.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합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를 대학마다 일부 자율로 돌릴 수 있게 하는 한편 원점 재검토 주장에 선을 그으며 의료계를 압박했지만 오히려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집단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의 행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사직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이미 의대 교수들은 연이은 근무와 당직으로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만약 사직을 못하게 한다면 대신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습니다. 환자단체들은 말기 암 환자의 치료조차 중단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의사에게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정부엔 사태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리한 진입병 싸움에 왜 우리 환자만 희생을 보아야 하는가? 타협이든 양보든 이 사태를 하루빨리 끝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이런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이 의료진의 피로도를 이유로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이 여전히 타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의대 병원들의 진료 축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계 쇼폼액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틱톡 측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This vote, the yeas are 360 and the nays are 58.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A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지난 20일 미 하원 문턱을 넘은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최장 360일 내로 틱톡의 모유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계가 아닌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틱톡은 미국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고 주장하면서 틱톡을 압박해왔습니다. 틱톡 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 1억 7천만 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법안을 다시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을 탄압한다고 반발해왔습니다. 그러나 틱톡 퇴출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미국 SNS가 중국에선 이미 금지돼 있다며 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10여 년 전부터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 앱을 제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틱톡 이용이 금지된다면 X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미국 SNS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틱톡의 강제 매각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미국 내 틱톡 금지가 X엔 이익이 될지 몰라도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고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도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틱톡의 전 세계 이용자 수는 17억 명으로 미국 내 활성 사용자 수만 1억 7천만 명에 달해 미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법안의 상원 통과가 유력하지만 이후 법정 다툼과 함께 미중 간 인터넷 전쟁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일본의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고성능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내년까지 1,500억 엔, 우리 돈 1조 3천억여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해 200억 엔, 우리 돈 700억여 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도 거액을 투입해 챗 GPT-4와 비슷한 수준의 세계 최고급 모델을 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소프트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반인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이후 일본어에 특화된 1조 파라미터 수준의 모델 개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소프트뱅크 그룹을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룹으로 만들고 싶다며 인공지능 분야 사업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원자재와 유가, 환율까지 3중고로 하도급 위주의 중소기업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당장 지출은 늘었지만 납품 단가는 쉽사리 오르지 않아서 상황이 길어질 경우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차량 엔진과 냉각기 등에 사용되는 특수 철강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동발 고환율에 올해만 2차례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 걱정이 많습니다. 정작 제품을 납품할 때의 가격은 올리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철강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랐습니다. 가격 인상이 되는 것을 자기네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럴 때 그냥 올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동 사태에 환율과 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우리 기업의 수익은 악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안정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부채를 버텨내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었는데 여기에 글로벌 가격 변동에 대비할 여력도 부족합니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차이 중에 하나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상품의 가입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대비가 현재 부족하다 보니까 당장 원가 상승을 뒷받침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이조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제력이 없는 조항이라 단가 인상 자체가 원청의 뜻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도급체들이 그 원청한테 충분한 어떤 납품 단가를 보장받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들은 그 어려움은 더욱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는 중동 분쟁 중소벤처기업 TF를 통해
관련 피해 사례를 접수해 상황을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유가 상승 여파로 편의점에서 보내는 택배비도 오를 예정입니다. CJ 대한통운은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접수하는 일반 택배 운임을 50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CJ 대한통운과 계약한 편의점 CU와 이마트24, GS25는 고객에게 받는 택배 운임비를 권역별로 100원에서 최대 40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개별 고객사와의 통상적인 가격 협상 결과라며 유가와 최저임금 등 원가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제휴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현재 택배비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그동안 YTN에서 피해 사례와 사기 수법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전후해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양도 판매한다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네이버 안전결제라며 가짜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수 나훈아 콘서트 티켓 사기 판매자와 피해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네이버 안전거래를 하자고 유도하고 가짜 사이트를 보냅니다. 돈을 입금하면 수수료 1,0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며 다시 이체를 요구하고 이후 환급 정산 금액 100만 원을 채워야 한다며 또 돈을 요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9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체했고 사기꾼은 잠적했습니다. 할머니 콘서트 티켓 구하려고 중고나라 뒤지다가 판매자랑 닿게 돼가지고 이제 구매하려고 했는데 그 네이버 안전거래라고 하셔서 믿고 이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해당 사기 판매와 관련한 피해가 벌써 20건이 넘었고 피해금도 3,400만 원이나 됩니다. 신고했지만 똑같은 사기 판매글은 여전합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판매글을 취재팀이 직접 찾아봤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수법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나훈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중고거래 카페에 올린 글입니다. 안전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아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로그인이 됩니다. 네이버 결제 페이지와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2년 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이런 사기 판매를 YTN이 이미 수차례 보도했고 사기 판매자의 계좌와 아이디, 사기꾼 목소리까지 공개했습니다. 130만 원 입금해 주시고 네. 앞방에 285만 원 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바로 즉시 해드릴 거고 이거. 하지만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사기 판매 글을 거르지 못하고 은행은 개인 간 물품 거래라며 신속한 계좌 정지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상황.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신고된 사기 피해가 지난해에만 31만 건이 넘었는데 90% 이상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였습니다. 하루 8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건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이다 보니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범죄 조직을 검거해 피해를 보상받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안전결제나 수수료 요구, 재입금 요청은 사실상 사기 판매인 만큼 절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앞서 가짜 네이버 안전결제 페이지를 만들어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에 대해 주의드렸는데요. 네이버 안전결제는 모든 거래 과정이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제 페이지 링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결제를 언급하며 링크를 전달하는 경우 의심해봐야 하고 입금 시 예금주 이름은 판매자 이름이 아닌 네이버 페이로만 뜬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